지금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400년 전 한 인물의 전략이 현대 해군 전술을 다시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의 해군 장교들까지 도대체 그는 어떻게 가능했나? 라며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정규 교육도 후원도 없이 단 한 사람의 의지로 역사를 바꾼 영웅. 그 시작은 바로 가난한 소년의 첫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장군의 길을 선택했고 그 운명적 첫걸음이 어떻게 세계사를 흔든 전설로 이어졌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오늘의 감동 점수를 1점부터 10점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전하는 한국 감동의 불씨가 됩니다. 이순신의 어린 시절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안으로는 누구도 알지 못한 깊은 결핍과 책임감이 응축된 시간이었다. 그는 1545년 서울 건천동에서 태어났다. 본래 이 집안은 몇 대를 내려온 명문가였고 학문과 예의범절을 중시하던 유서 깊은 가문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이 태어날 무렵 집안에는 불운이 겹쳐 찾아오고 있었다. 과거에 실패하고 관직에서 밀려난 어른들, 집안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현실, 조선 중기. 정치적 혼란까지 겹치면서 명문가의 체면만 남고 실질적인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린 이순신은 살림이 기울어가는 집안을 지켜보며 자랐다. 남들이 보기에는 한양의 평범한 양반 가정일지 몰라도 어린 소년의 눈은 현실의 무게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결국 충청도 아산으로 가족을 데리고 내려갔다.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은 도시 한양에서의 생활과는 전혀 달랐지만 어린 이순신에게는 바로 그곳에서 삶의 근본을 깨닫는 시간이 시작되었다. 아침이면 새벽 이슬이 걷히기도 전에 그는 가족들과 함께 들판으로 나갔다. 물을 길어오고 나무를 패고 밭일을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고 남들보다 일찍 성숙해야 하는 환경이 그에게 책임이라는 단어를 일찍 가르쳤다. 그러나 이 시기가 단순히 고난의 시간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순신은 일과를 마친 뒤 늘 활을 들고 연습했다. 그는 또래들보다 힘이 약한 편도 아니었고 특별히 뛰어난 재능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하지만 놀라울 만큼 집중력 있고 끈질긴 성격을 갖고 있었다. 활을 당기는 손이 떨려도 그는 멈추지 않았고 팔이 아파도 하루 목표를 채우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말했다. 저 아이는 뭐든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구나. 이순신은 말 타는 법을 익히며 균형 감각을 단련했고 칼을 들고 움직이며 장수의 기본기를 쌓기 시작했다. 그는 장군이 되겠다고 누구에게 크게 말한 적은 없었지만 마음속은 이미 굳어져 있었다. 나라가 약해지고 국경이 불안해져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특히 왜구의 약탈은 잦아지고 있었고 그 피해는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떨어졌다. 어린 이순신은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의 걱정을 들으며 언젠가 나라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키워갔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영웅심보다는 무너져가는 가정과 보호해야 할 가족을 보며 책임을 스스로에게 부여했다. 가족을 잃지 않기 위해, 백성들이 울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무력한 어른들의 절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는 강해져야 했다. 그의 일상은 고단했지만 그 고단함 속에서 그는 타고난 강직함을 단련하고 있었다. 또래들이 놀이에 빠져있을 나이였지만 그는 묵묵히 활과 칼을 들고 있었다. 그에게는 분명한 결핍이 있었다. 몰락한 가문에 대한 상실감, 지켜주지 못한 가족에 대한 미안함, 나라가 흔들리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그 결핍은 한 소년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다. 한양에서 아산까지 이어진 어린 시절의 경험은 모두 이후에 이순신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 시기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장수의 본질을 배웠다. 즉, 힘은 외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절실함에서 나오며 백성의 삶을 깊이 이해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소년 이순신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기 위해 연습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모르게 말없이 묵묵히 자신의 운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장군의 기초가 조용히 다져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훗날 그를 성웅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 출발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가난한 소년의 작은 결심이었다. 바로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순신의 영웅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순신에게 찾아온 모험의 부름은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조용한 물결이 서서히 큰 파도로 변하듯 조선 사회 곳곳에서 번지는 불안의 기운이 그의 삶으로 스며드는 과정이었다. 아산에서의 농사일은 점차 안정되어 갔지만 나라 전체는 불안정했다. 국경 지방에서는 외구의 침입이 다시 늘어났고 조정에서는 무사들이 거칠에만 치우치고 실전 감각이 사라졌다는 탄식이 퍼져 있었다. 백성들은 노략질당하고 피해는 점점 더 커졌다. 이순신은 어릴 적부터 어른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바다를 건너온 해적들이 마을을 습격해 식량을 빼앗고 사람들을 해치며 국경 수비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물러나는 현실. 마을 장정들이 붙잡혀 끌려가거나 부녀자들이 피해를 입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 힘없는 백성들은 늘 희생양이었다. 조정은 정치 싸움에 바빴고 현장의 장수들은 실전 능력이 부족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왜구였다. 이순신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장날에 갔다가 왜구 침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 노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동네가 당했어. 장정 서너시 끌려가고 애들까지 다쳤어. 그놈들이 다시 온다더라. 노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얼어있었고 한숨 속에는 절망이 배어있었다. 이순신은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움켜쥐어졌다. 그에게 왜구의 존재는 단순한 적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짓밟는 잔혹한 공포 그 자체였다. 그날 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둡게 물든 방 안에서 활과 화살을 바라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만 있을 것인가? 누군가는 나서야 하지 않는가? 사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수년간의 연습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 장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그 마음속에서 이미 커지고 있었다. 다만 그는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조선 조정에서 무과 시험 일정이 내려왔다. 각 지방에서 용맹과 실력을 갖춘 자들을 뽑아 장수로 키우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정에서도 왜구의 침입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음을 파악했고 장수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순신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왔을 때 그의 마음은 흔들렸다. 그동안의 수련이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한 진짜 길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을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이순신이 북과에 나간단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그를 응원했다. 그의 인품과 꾸준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순신아, 네가 가고자 하는 길이라면 막지 않겠다. 그러나 장수의 길은 화려함보다 고난이 많고 위험은 말할 수 없이 크다.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이순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선명하게 대답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운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그 눈빛은 소년이 아닌 장수의 눈빛이었다. 그러나 마음도 중요한 것이지만 몸이 먼저 따라줘야 했다. 이순신은 무과 시험장을 향해 떠나기 전 더 혹독하게 수련했다. 활을 더 세게 당기고 더 빠르게 말을 몰았다. 칼을 쥔 손은 멍과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그는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 시절 소년들이 놀던 시간에도 그는 산과 들을 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무과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했다. 먼 길이었다. 길 위에서 그는 수도 없이 자신에게 말했다. 이 길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다. 백성을 위한 길이다. 나라를 위한 길이다. 무과 시험장을 처음 본 순간 그는 숨이 멎을 듯한 긴장을 느꼈다. 수십 명의 장정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장군을 꿈꾸는 이들이었다. 힘세 보이는 장정들 사이에서 이순신은 몸이 작고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단단한 의지가 있었다. 활쏘기, 기마술, 병장기 다루기 등 장수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을 시험하는 자리. 이순신은 이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걸고 싸워야 했다. 모험의 부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나라의 위기, 백성들의 울부짖음, 가난한 집안의 현실, 그리고 스스로의 책임감.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을 향해 그의 등을 밀고 있었다.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선택은 그의 몫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미 선택을 마친 사람이었다.
그가 무과 시험장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본 그 순간 소년의 마음속에서 한 시대를 뒤흔들 장군의 첫걸음이 시작되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그의 운명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순신이 무과 시험에 도전한 것은 분명 단호한 결심의 결과였지만 그 결심이 시험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처음 시험장을 마주한 그 순간 그의 가슴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많은 장정들이 무기를 점검하고 말을 달리고 팔을 당기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 가운데는 체격이 건장한 자도 있었고 무예의 명가 출신들도 있었다. 이순신은 그 사이에서 작고 왜소해 보였으며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과연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물인가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시험이 시작되자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첫 평가에 임했다. 활쏘기, 기마술, 병장기 다루기 등 장수로서 필수적인 모든 항목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기마 시험에서 그는 말을 타고 달리던 중 갑작스러운 균형 붕괴로 말에서 거꾸러져 거칠게 땅으로 떨어졌다. 충격은 심각했다. 땅과 닿는 순간 그의 팔이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시험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렸다. 주변 사람들은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저런 몸으로 무슨 장수를 하겠다고라며 비웃기도 했다. 이순신은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팔에는 극심한 통증이 퍼지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갈비뼈에 압박이 느껴졌다. 심사관들은 그에게 시험 포기를 권유했고 주변 사람들도 치료를 먼저 받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상처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충격이었다. 이순신은 결국 시험장에서 실려 나오다시피 했고 그날 밤 그는 깊은 절망 속에 빠졌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마음은 그보다 더 크게 무너져 있었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동안 수많은 생각이 그를 찾아왔다. 내가 할 수 없는 길을 억지로 가려 했던 것일까? 나는 남들처럼 타고난 무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문도 몰락했고 이제는 이 몸까지 망가져 버렸는데 어쩌면 하늘이 나에게 이 길을 가지 말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닐까? 팔의 통증은 그의 의지를 흔들었고 실패의 쓰라림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장수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도 잠시 흐려졌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명감도 아픔 앞에서는 작아 보였다. 며칠 동안 그는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한 채 침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했지만 그는 마음을 여지 않았다. 장군이 될 몸이 아니네. 이제 다른 길을 생각해보는 건 어떻겠나. 이런 말은 그의 가슴에 칼날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스스로에게 느끼는 자책감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가족을 떠올렸다. 몰락한 집안, 먹고 살기 위해 고생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신을 믿었던 형제들. 그들에게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해왔는데 시험장에서 떨어진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수의 길을 갈 자격이 없을지도 모른다. 이순신은 며칠 동안 자신이 가진 결점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들여다보았다.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체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한 가지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바로 그 실패의 순간 속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는 것. 시험장에서 말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는 자신이 너무나 쉽게 무너졌고 그런 자신을 보며 좌절하는 자신을 또 한 번 보게 되었다. 사람들 앞에서의 실패는 단지 외상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깊게 후벼 팠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자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한계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잔혹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의외로 그에게 결심을 흔들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다가왔다. 그는 무과 시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에 바로 응답하지 못했다.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실패의 그림자는 그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도록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었다. 장수의 길은 단순히 칼을 잘 다루고 말을 잘 타는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신념도 사라진다. 이순신은 그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이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장수의 길에서 물러날지 고민했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팔을 보며 앞으로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고 만약 다시 실패한다면 이번에는 단순한 부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마주하는 동안 그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내가 이 길을 포기한다면 왜구의 침입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은 누가 지키는가? 내 몸이 약하다고 두렵다고 물러서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순신의 거부와 흔들림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성찰의 과정이었다. 그는 장수의 길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걷기 위해 자신이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그는 아직 갈림길에 서 있는 상태였다. 상처가 깊을수록 마음도 흔들렸고 이 길이 자신에게 허락된 길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오랜 고민과 고통의 밤은 그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바탕이 되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섰지만 완전히 발걸음을 돌린 것은 아니었다. 이 길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 자신이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길임을 그는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장수의 길을 거부하고 싶었던 그의 마음은 결국 더 높은 의지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그의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으로 이어지는 문턱이었다. 그리고 이 문턱을 넘어서야만 진짜 이순신이 등장할 수 있었다. 이순신이 시험 낙방 후 깊은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던 그 시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처럼 느껴졌다. 몸은 부러진 팔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마음은 실패의 그림자 속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의 운명은 종종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야 새벽을 만난다고 한다. 이순신에게도 그런 새벽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의 오랜 벗이 찾아왔다. 그는 젊은 시절 직접 무과를 준비한 경험이 있었고 여러 장수들과 교류하며 삶의 지혜를 쌓은 인물이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는 이순신을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순신아, 너는 네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진짜 실패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란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이순신은 그 말 속에서 자신이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멘토는 그에게 장군이 되는 길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와 의지의 깊이에 달린 일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넌 아직 젊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실패의 고통을 경험했다. 그 경험은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일어설지를 알려주는 기회다. 이 말은 이순신의 아픈 마음을 깊이 흔들었다. 멘토는 곧바로 병법서와 부에 관련 책들을 가져다 주었다. 손자는 물론이고 오자병법, 삼약 등 장군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경전들을 하나씩 그의 곁에 놓았다. 장군은 칼만 드는 사람이 아니다. 백성을 지킬 지혜를 갖춰야 한다. 이 책들을 읽어라. 내 몸이 낫는 동안 너의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라. 이순신은 처음에는 책장을 넘기지 못했다. 실패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그러나 멘토는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떤 장수는 수십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섰고 어떤 장수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는 이야기. 이순신은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신이 겪은 고통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장수의 첫 관문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즈음 아버지 또한 아들에게 말했다. 순신아, 네가 선택한 길이 어떤 길인지 나도 잘 안다. 그 길을 걷고 싶다면 쓰러진 채로 있지 말아라. 네가 지켜야 할 사람은 아직 많다.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결정적이었다. 이순신은 무거운 마음을 떨쳐내고 다시 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는 병법서를 읽으며 전쟁의 원리와 장수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고 몸은 회복되는 동안 정신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멘토는 그에게 실제 전술과 전투 경험을 설명해 주었고 장수로서의 윤리와 책임, 전장의 심리전을 비롯한 실전적 지식을 전해 주었다. 이순신은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자신이 단순히 무과 급제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는 나라를 지켜야 하는 장수로 성장해야 한다는 사명을 느끼기 시작했다. 멘토는 어느 순간 조용히 말했다. 너는 이미 장수의 마음을 갖고 있다. 단지 내 자신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순신은 이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불이 붙기 시작했다. 절망 속에서 마주한 멘토는 그에게 다시 일어서는 길을 가르쳤고 단순한 수련이 아니라 왜 싸워야 하는지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전해주었다. 이 시기 멘토와의 대화, 병법서의 독서, 아버지의 격려는 모두 이순신을 재탄생시키는 성장의 토대였다. 몸이 완전히 낫기도 전에
그는 이미 마음속에서 다시 장수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 실패는 단지 과정이었고 그는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졌다. 멘토의 가르침은 이순신이 앞으로 마주할 전쟁과 고난, 그리고 세계가 인정한 전술적 천재로 성장해가는 기초가 되었다. 이순신은 드디어 깨달았다. 장군의 길은 천재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넘어져도 끝까지 일어나는 자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아주 단단하게. 부상에서 조금씩 회복되자 이순신은 다시 활을 잡았다. 처음에는 팔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고 힘이 들어가지 않아 활 시위를 제대로 당기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멘토와 아버지, 그리고 자신의 결심이 그의 등 뒤에서 조용히 밀어주고 있었다. 재활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과 흔들린 의지를 다시 세우는 고통의 과정이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굳은 팔을 풀고 활 시위를 당겼다. 화살이 제대로 나가지 않아도, 손이 떨려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작은 변화를 느꼈다. 활 시위를 당길 때 통증은 여전했지만 화살이 조금은 더 멀리 나가는 것이다. 이 변화는 그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병법서 공부 또한 계속되었다. 그는 과거의 전쟁 사례를 분석하며 장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냉철함과 책임감이었다.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장수가 아닌 백성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는 그것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자 그는 다시 무과 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했다.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팔이 완전히 낫지도 않았는데 다시 도전하는 것이 옳을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순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스스로에게 질문했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았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나 하나의 실패가 무슨 문제가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두 번째 무과 시험은 첫 번째보다 더 냉정하고 혹독한 자리였다. 그의 이름은 이미 시험장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어떤 이는 그를 비웃었고 어떤 이는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런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준비했다. 활 쏘기 시험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활 시위를 당겼다. 통증은 여전히 있었다. 그러나 그 통증은 이제 그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그의 의지를 증명하는 신호였다. 화살이 날아갔다. 곧바로 명중 소리가 들렸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다. 이순신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당겼다. 모두 정확한 궤도로 날아갔다. 기마 시험 또한 그는 침착하게 임했다. 첫 번째 때처럼 말을 타고 달리다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잠시 스쳤지만 그는 그것을 억누르고 집중했다. 말의 움직임에 몸을 맡기고 흐름을 타자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병장기 다루기에서도 그는 자신의 힘과 기술을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시험관들의 표정은 달라졌다. 그의 이름을 다시 적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이순신의 이름은 당당히 합격자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환호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다. 그저 깊은 숨 한 번. 혼신의 힘을 다한 후 찾아오는 고요한 확신이 그의 마음속을 채웠다. 그는 드디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순신의 합격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몸이 부러져도 실패해도 절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증명이었다. 그리고 나라를 지킬 장수의 길에 진정으로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다. 그는 드디어 조선의 군인이 되었고 이것이 앞으로 이어질 수많은 전쟁과 승리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이제 알고 있었다. 장수의 길은 재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굳은 마음으로 걷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단단한 발걸음으로. 국과에 급제하고 군에 배치된 이순신은 수군과 육군을 오가며 다양한 군사 업무를 맡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교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다. 그는 부임지 곳곳에서 부패한 관리들과 무능한 상관을 목격했다. 백성들은 늘 피해를 입고 있었고 군사 조직은 형식적인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며 실전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순신은 이러한 현실을 마주하며 내면 깊숙한 곳에서 강한 분노를 느꼈다. 나라가 위태로운 이유는 외부의 적 때문만이 아니라 내부의 무능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생생하게 체감했다. 그는 자신이 맡은 병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활쏘기, 기마술, 검술, 전술훈련 등 모든 훈련이 하나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했다. 처음에는 병사들이 힘들다고 불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이순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다른 장수들처럼 권위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땀 흘리며 직접 시범을 보이는 그의 모습이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중요한 동맹들을 얻게 되었다. 그의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장교들과 병사들은 이순신을 존경했고 그를 중심으로 강한 결속이 생겨났다. 훗날 옥포, 사천, 한산도에서 함께할 핵심 인물들이 이 시기에 이순신 곁으로 모여든 것이다. 그러나 시험과 동맹이 생긴 곳에는 항상 적이 존재했다. 이순신의 엄격함과 실력, 청렴함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존경을 주었지만 일부 간신배와 권력자들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특히 이순신이 백성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고통을 직접 듣고 해결하려 하자 기존의 부패한 체계를 지키려던 세력은 크게 반발했다. 저 사람은 너무 곧다. 너무 바르다. 언젠가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비밀리에 퍼져갔다. 왜냐하면 이순신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았고 상관에게 아부하지도 않았으며 잘못된 지시가 내려오면 굽히지 않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로 인해 상관 중 일부는 그의 존재가 불편했고 그를 음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순신은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음을 느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진짜 적은 외부였고 나라를 위협하는 외부의 침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부패한 세력들에게도 현실에 무능한 군사체계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이순신은 아직 큰 전투를 지휘하지 않았지만 장군으로서 반드시 겪어야 할 시련들을 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 동료의 시기, 부패한 행정체계, 백성들의 혼란, 병사들의 두려움. 이 모든 것이 그를 시험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는 장수로서의 신뢰를 굳게 다졌다. 병사들은 그의 등 뒤를 따르고 싶어 했고 그와 함께 싸우고 싶어 했다. 적들은 그의 존재를 두려워했고 부패한 세력은 그를 견제하려 했다. 동맹과 적이 드러나는 이 시기는 이순신이 앞으로 펼칠 전투와 전략을 준비하는 장구한 서막이었다. 이순신은 부패한 구조와 무능한 현실 속에서도 나라를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훗날 그가 조선을 지켜내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시험이 커질수록 그는 더욱 단단해졌고 동맹이 생길수록 그의 군대는 더 강해졌다. 그리고 적대 세력이 늘어날수록 이순신은 자신이 옳은 길을 걷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길 끝에서 그는 결국 전설이 된다. 하지만 이 순간에 그는 아직도 조용히 준비하는 중이었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군에서의 실전 경험과 부패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이순신은 장수로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군인이 왜 존재하는지, 장수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조용히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단순한 자기 반성의 차원이 아니었다. 나라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었고 백성들의 삶은 위태로웠으며 조정은 서로의 권력 다툼에 몰두해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장수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그에게 찾아왔다. 어느 날 그는 야간 순찰을 돌며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과 고요한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하루를 힘겹게 살아낸 백성들의 작은 숨결이 담겨 있었다. 아이들이 울다 지쳐 잠든 소리, 늙은 부모를 돌보는 자식들의 낮은 대화,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하루를 견뎌내는 평범한 사람들. 이순신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다.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는가? 장수의 길은 단순히 전장에서 싸우고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 백성들이 안심하고 잠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너무 달랐다. 군대는 무너지고 있었고 장수들은 책임없이 자리만 지키고 있었으며 병사들은 제대로 된 훈련 한 번 받지 못한 채 전장으로 내몰릴 처지였다.
이순신은 누군가가 이 모든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역할을 맡을 준비가 되었는지였다. 그는 자신 안의 두려움과 마주했다. 실패했던 기업, 부러졌던 팔 모함과 질시, 상관들의 적대감.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발목을 잡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깨닫고 있었다. 장수가 된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 시기에 이순신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외구의 침입은 계속되고 있었고 조선의 바다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다. 백성들은 바닷가에서 생계를 이어가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침입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이순신은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듯했다. 나라를 위해 싸운다는 말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눈앞의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그는 결국 장수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규정하기 시작했다. 장수란 무엇인가? 장수는 칼을 드는 사람이 아니다. 백성을 위해 몸을 던지는 사람이다. 장수란 그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이다. 이 결심이 굳어지면서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장교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거대한 사명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나라의 미래가 불안한 지금, 누군가는 반드시 이 혼란의 심연에 뛰어들어 길을 열어야 했다. 이순신은 그 심연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다. 이 깊은 내적 결단은 그가 훗날 보여줄 전술적 기적과 혁명적인 승리의 뿌리가 된다. 심연을 마주한 이순신은 더 이상 흔들리는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조선이 필요로 하던 진정한 수호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순신이 장수로서의 사명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분명 큰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찾아온 것은 더 가혹한 시련이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의 시기와 모함을 피할 수 없었다. 그의 청렴함과 원칙적인 행동은 군 내부의 부패를 드러냈고 그로 인해 그는 많은 적을 만들었다. 상관은 그의 결단력을 부담스러워했고 동료 중 일부는 그의 명성이 자신들의 위치를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이순신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백성들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할수록 오히려 조정의 적대감은 더 강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부당한 보고와 조작된 기록이 상관에게 전달되었다. 내용은 이순신이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 백성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 병사들을 과하게 훈련시키고 병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모두 조작된 모함이었다. 하지만 상관은 그 말을 믿고 이순신을 문책했다. 내가 나라의 법도를 어지럽히고 병사들을 함부로 다룬다 들었다. 너 같은 장수는 조선군에 필요 없다. 이순신은 억울했지만 침묵했다. 논쟁은 명예를 지키는 길이 아니었다. 그저 묵묵히 진실을 지키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결국 그는 군에서 파직되었다. 장수의 길을 걸을 수 없게 되었고 백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파직된 날 그는 깊은 밤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왜 이런 처지까지 떨어졌는지, 나라를 위해 헌신하려 한 마음이 왜 오히려 벌이 되었는지 자문했다. 그러나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당한 모함이나 파직이 아니었다. 백성들을 지켜야 한다는 자신의 사명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자신이 죽음과도 같은 절망에 빠진 것을 느꼈다. 내가 이 길을 걷는 것이 과연 옳았던가? 하지만 절망의 바닥에서 이순신은 또 다른 진실을 보았다. 그가 걸으려는 길은 결코 쉽게 허락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 장수의 길은 칭찬과 영광의 길이 아니라 억울함과 희생, 그리고 끝없는 시련의 길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이 고통을 견디며 다시 일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멘토의 말도 떠올랐다. 쓰러진 자만이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진다. 이순신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게 주어진 이 시련은 나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그는 이 시련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마치 죽음처럼 깊은 절망에 빠졌지만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 파직된 이순신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깊이 병법서를 연구하고 주변의 민심을 살피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장수의 마음을 만들어갔다. 그 시간은 짧지 않았지만 그는 그 어둠의 시간을 통해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이 시기에 대해 말한다.
그때의 시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그는 더 강한 장군으로 재탄생하고 있었다. 이 시련이 있었기에 이후의 승리와 기적은 가능했다. 이순신이 절망 속에서 마음을 다시 다지고 있을 때 나라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왜구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조선의 바다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지기 시작한 것이다. 조정은 우수한 장수가 필요한 상황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방 관리들과 백성들로부터 이순신에 대한 진실된 평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 백성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이순신만큼 우리를 위해 움직인 장수가 없다. 그가 있을 때 군사들은 두려움 없이 움직였다.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 조정에도 전달되기 시작했다. 이순신의 능력과 진정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다시 군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결국 조정은 그의 파직이 부당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는 다시 군으로 불려갔다. 그것은 이순신에게 큰 보상이었다. 단순히 직위를 되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헌신이 인정받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복귀 후 이순신은 전보다 더 냉철하고 단단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과거의 시련에서 얻은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수군의 훈련을 정비하고 노후화된 장비를 점검하며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 꼼꼼하게 파악했다. 병사들은 그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땀 흘리고 그들의 고충을 들으며 그들이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잡아주었다. 이 시기에 이순신은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었다. 전쟁은 단순히 무기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가 얻은 보상은 단순히 지위 회복이 아니었다. 그는 더 큰 보상을 얻고 있었다. 바로 전쟁을 이기는 원리를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병사들은 그의 지휘 아래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졌고 수군은 전보다 더 강력한 전투 집단으로 성장했다. 심지어 주변의 관리들 또한 그에게 협조하기 시작했다. 그의 인간적 신뢰와 실력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 과정은 이후 옥포에서의 첫 승리, 사천과 당포에서의 완승으로 이어지는 기적의 출발점이 된다. 이순신은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장수로 성장했고 조선은 그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다. 보상은 눈앞의 직위나 명예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갖추게 해준 시간이었다. 그는 이제 진짜 전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전쟁, 임진왜란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미 시면을 넘어섰고 시련을 통해 다시 태어났으며 보상을 통해 진짜 장수가 되어 있었다. 앞으로의 전투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이 만들어낸 기적의 기록이 되어갈 것이었다. 군으로 복귀한 이순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다. 조선의 바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왜군의 움직임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조정에서도 전쟁의 조짐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정치적 다툼과 무능한 대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이순신은 이 상황을 목격하며 마음을 굳혔다. 전쟁은 머지않아 반드시 벌어질 것이며 조선의 바다는 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그 혼란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순신이 귀로에 오르는 과정은 간단하고 조용한 준비의 시간이었다. 그는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었고 본격적으로 조선 수군을 이끌 책임을 맡았다. 하지만 그가 처음 마주한 것은 제대로 된 군대가 아니었다. 전라좌수영은 오래된 배, 녹슨, 무기, 기강이 흐트러진 병사들, 훈련이라 부르기도 어려운 형식적 움직임뿐이었다. 나라의 안위가 걸린 수군이 사실상 와해된 상태였던 것이다. 그는 이 절망적인 현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했다. 이순신은 먼저 수군의 조직부터 하나씩 정비했다. 배는 수리를 명령했고 병사들에게는 강도 높은 훈련을 도입했다. 처음에는 병사들이 힘들어했고 일부는 불평도 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병사들과 직접 땀 흘리며 그들과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땅을 밟았다. 그는 장수가 앞장서서 움직여야 병사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진심은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혼란스러웠던 수군은 점차 질서를 찾기 시작했다. 귀로의 길에서 이순신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 전쟁이 시작될 때 조선 수군이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그는 수군에게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빈틈없이 마련했다. 특히 바다와 조류, 지형을 읽는 능력은 남다르게 다듬어졌다. 그는 전라 좌수영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섬들까지 직접 방문해 물길과 바람의 흐름, 조수의 변화를 관찰했다. 이는 훗날 명량과 한산도, 옥포 등에서 천재적 전술로 발휘되는 기반이 되었다. 행정 분야에서도 그는 엄격했다. 부패한 관리들은 그 앞에서 버티지 못했다. 물자와 병력의 배분을 공정하게 정리하고 어떤 작은 부정도 허용하지 않았다. 병사들은 그를 의지했고 백성들은 그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그의 이름은 전라 일대에서 서서히 알려졌고 조선 수군이 이순신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도 이순신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왜군의 침략이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조선을 무너뜨리기 위한 대규모 전쟁으로 확장될 것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수군을 완벽하게 준비시키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밤이 깊은 시간에도 지도 앞에서 홀로 전략을 고민했고 위험한 해역을 직접 뛰어다니며 답사했다. 그의 철저함은 장수의 직감을 넘어선 준비였다. 결국 그는 전쟁의 징후가 분명해진 그 순간 이미 준비된 장수로 서 있었다. 이순신의 귀로는 단순히 직위가 복귀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바다를 지킬 최종 무대에 올라가기 위한 결단의 여정이었다. 그는 이제 뒤돌아갈 수 없는 길에 올라섰다. 앞으로 벌어질 전쟁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고 그 전쟁 속에서 조선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은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알고 있었고 그 길은 조선이라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길이었다. 귀로의 끝에서 그는 조용히 자신에게 맹세했다.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맹세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해전, 모든 승리, 그리고 모든 희생의 출발점이 되었다. 조선의 바다에 드디어 전쟁의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왜군은 조선을 향해 무자비한 침공을 시작했다. 각 지역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백성들은 도망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순간 조선의 희망은 단 한 곳에 집중되었다. 바로 수군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순신이 서 있었다. 이순신은 전쟁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병력을 소집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말하며 전술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군사들은 그의 태도에서 강한 확신을 느꼈다. 조선의 육군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이순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치밀했다.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펼쳐진 첫 전투가 바로 옥포해전이었다. 이순신은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류와 지형을 이용해 전투 위치를 잡았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처음으로 조선을 위한 칼날을 뽑는다. 이 싸움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옥포 앞바다에 왜군의 배가 모습을 드러내자 이순신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발포하라. 화포가 터지는 굉음과 함께 전투가 시작되었다. 조선 수군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병사들은 이순신의 지휘 아래 흔들림 없이 움직였고 왜군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다. 결국 옥포해전에서 조선 수군은 완승을 거두었다. 이순신의 첫 출전이자 첫 승리였다. 이 승리는 단순한 해전의 승리가 아니었다. 조선의 절망 속에서 비로소 빛이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백성들은 다시 숨을 돌릴 수 있었고 군사들은 자신감을 되찾았다. 조정마저 충격 속에서 말했다. 이순신이라는 장수가 나라를 구할지도 모른다. 이어지는 사천해전에서도 그는 천재적 전술을 보여주었다. 왜군의 자만을 이용해 함대를 유인했고 조류를 이용해 적의 전열을 무너뜨렸다. 이때 일본 장수 다케다 신유키가 조선군의 화포에 맞아 쓰러졌고 일본군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이순신의 이름은 왜군에게 두려움으로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포해전에 이르러서는 그의 지위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병사들은 그의 명령이면 목숨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고 이순신은 그 신뢰에 응답하며 단 한 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았다. 그가 승리를 거듭할수록 왜군은 조선의 바다에서 점점 힘을 잃었다. 그리고 조선 수군은 전쟁의 흐름을 역전시키는 기적의 힘을 갖게 되었다. 이순신의 부활은 전장의 승리만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난 한 인간이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진정성과 의지가 증명되는 순간이었다. 조선의 바다에서 이순신은 이제 단순한 장수가 아니었다. 그는 조선 백성들의 희망이자 조선군의 기둥이자 왜군이 두려워한 천재 전략가가 되었다. 이순신은 고요하게 말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그의 부활은 조선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순신이 옥포, 사천, 당포를 잇따라 승리하며 조선의 바다를 되살려낸 순간 조선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에게 희망을 보았다. 그들은 눈물로, 환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또 살았다.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조정에서도 이순신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고 그에 대한 평가는 급격히 달라졌다. 그동안 그를 억누르던 무능한 관료들조차 그의 능력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국가를 구할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았다. 이순신의 승리는 단지 해전의 승리를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에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다. 백성들은 다시 일하고 병사들은 다시 훈련하며 조정은 다시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을 되찾았다. 전란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했다. 이순신이 만들어낸 승리의 기운은 조선 전체로 퍼져나갔고 절망에 빠졌던 민심은 다시 살아났다. 이순신은 귀환했지만 단순히 전장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필요한 영약을 들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 영약은 바로 희망과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나라를 다시 믿을 수 있게 만든 신뢰였다. 조선은 이순신을 중심으로 다시 뭉치기 시작했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백성들에게 말했다. 이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는 자신을 영웅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말하며 모든 공을 백성들에게 돌렸다. 이 겸손함은 백성들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고 병사들은 그를 더욱 존경했다. 이순신은 더 강한 결의를 품게 되었다. 나는 조선을 지킬 것이다. 백성을 지킬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귀환한 이후 수군은 더 강한 조직으로 변했고 병사들은 단단해졌다. 그의 전략은 조선의 군사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이후 한산도 대첩과 명량해전이라는 기적을 만든 기반이 된다. 이순신이 남긴 영약은 단순한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한 진심, 그리고 국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신념이었다. 에필로그에서 우리는 이순신을 한 번 더 바라본다.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며 묵묵히 장비를 손질하는 그의 뒷모습. 그에게 영광은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나라가 존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신념만이 그의 마음을 지탱했다. 이 대본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청자에게 전한다. 다음 화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한산도 대첩의 신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하객진이라는 전설의 전술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공개됩니다. 이순신의 귀환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전설의 시작이었다. 오늘 영상에서 공감이 와닿았던 부분이나 추가로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보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대한민국 글로벌 K-감동사역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